국민들의 힘이 가장 센 데가 네. 대한민국이다. 민주주의 회복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권력 구조도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돼요. 개헌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야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잖아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부분만 딱 뽑아서 개헌의 문을 열자. 낡은 헌법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헌법의 문을 열겠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네네. 혹시 끝까지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길을 열고 있는 건 저로서는 큰 보람이고 네네. 그리고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 다할 겁니다. 그 국회의장 그만두시고 나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우원식 국회의장님 모시고 입법부의 수장님입니다. 우원식 의장님 모시고 하지 말고 네. 뭐 함께 그럴까요? 네. 우원식과 함께 그러면 오늘 한번 즐거운 토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윤경 기자님. 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최윤경 의장, 최윤경 의장님네, 최윤경 부장님은 네. 전에도 우원식 의장님 자주 만나셨죠? 의장님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너무 아니, 높은 기억해요. 분이라서. 근데 네. 우리는 술도 마시고 네. 아, 그래요? 버거도 같이 먹고 네. 아들 손자 며느리 얘기도 하고 그랬던. 아니 근데 그래요? 그런데 내가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바보라는 얘기인데 내가 기억을 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너희 의장이랑 다 갔어. 네, 이런 거군요. 나오라도 하고 막. 사우나를 하면 큰일 나죠. 네. 자, 의장님과 함께. 근데 요즘에 의장님이 네. 출퇴근을 혹시 자전거로 하세요? 요즘은 매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인가? 네. 제가 오부제 걸린 날 그날 자전거를 탔죠. 근데 원래는 제가 노원인데 예. 지역구가 노원이고 집이 노원이에요. 예. 근데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아침에 자전거 타고 국회 출근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공간에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공간에서 나와서. 예전에. 노원에 있을 전에는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공간에서도 작년 가을에는 여러 번 국회로 자전거 타고 출근을 했는데 겨울 동안은 못 타고 그러고 약간 게을러져서 자전거 타는 걸 게을리하고 있었다가 오부제 걸린 날 네네. 그날 자전거 타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어차피 차를 운행을 못 하니까. 의장 근데 그 주소지 이전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제가 어떤 국회의원 보니까 주소지를 바꿔갖고 부산으로. 그런 방법도 있긴 아니, 있습니다만. 노원의 아들이라서 멀리 못 가십니다. 네. 근데 의장님 자전거 비싼 거라고 지금 댓글에 올라오는.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호화 자전거 놀랄 거 얘기했네. 아니 아니에요. 제가 이거 중고로 산 거예요 사실은. 꽤 오래전에. 당근? 비싼 건 확실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자전거 점에서 보니까 내가 좀 그 자전거를 약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가서 보니까 중고가 나왔더라고. 70만 원짜리가. 70이요? 아닌데 지금 제보는 1,500이라는데요.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한 3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쯤 하는가 봐요. 그때. 그러니까 산지가 근데 벌써 오래돼서 그래요? 체인도 한번 끊어지고 그랬었어요. 자전거를 원래 많이 타셨구나. 그 노원에서 여기까지 오시면 한 32km. 한 시간? 1시간 40분. 와우.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20km 평균 20km로 보면 되거든요. 1시간에. 그러니까 32km니까 1시간 40분.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꼭 물어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의장님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시면 이거 이제 경호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경호를 해야 되니까. 경호관들이 소위 자전거 경호라는 매뉴얼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타고 따라와요 앞뒤 옆으로? 앞에 한 분, 뒤에 한 분. 왜 그분들까지 고생시키시고 그냥 그러세요? 차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운동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만 하자 그랬어요. 네, 자 의장님과 오늘 함께 하는데 일단 의장님이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5월 말? 5월 29일까지입니다. 5월 29일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기에 의장 이제 새로 뽑는 거죠? 네, 그렇죠. 다음 의장은 혹시 점찍 얻은 분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투표권도 없어요. 저는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돼 있어서 투표권조차도 없어요? 투표권이 없죠. 제가 민주당에서 이게 후반기 의장을 뽑을 때 전체 의원들 투표할 때는 투표권이 있고
민주당 안에서 후보가 결정되잖아요. 그땐. 그 후보 뽑을 때는 투표권이 없어서.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 의장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후보 뽑는 게 중요하죠. 네, 거기에는 네, 네. 투표권이 없다는 아,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조정식 의원하고 네. 박지원 의원, 김태년 의원 이렇게 거론되고 있어요. 아. 활동들을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도 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나 출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지만 아무튼 다들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당 후보를 뽑을 때 20% 당원 투표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네. 그걸 직접 겪어보신 바로 저는 안 그 직전인가요? 겪어봤어요. 저가 국회의장이 될 때 네. 민주당에서 투표할 때 그때 제가 된다고 예측했던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추미애 지금 네네네네. 전 법사위원장하고 네. 경쟁을 했을 때 되게 이제 제가 안 된다고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갑자기 됐죠.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당원들 뜻을 반영을 하자 이렇게 돼서 그때 생겨난 거기 때문에 저까지는 당원 투표가 없이 국회의원들 뜻만 물어서 근데 했습니다. 이거는 좋은 제도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이 차기 국회의장 하는 게 좋을까요? 국회의장을 해보니까 네.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균형감이에요. 여야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립 속에서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네. 여야의 대립 속에서 그냥 무조건 중재하는 건 아니고 국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국민까지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균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해보니까 필리버스터가 많아가지고 체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 체력도 중요하다. 자전거가 도움 많이 됐네요. 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필리버스터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과연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법안이 뭘 통과가 돼야 되는데 사실 앉아 있는 분들도 거의 없잖아요. 고생은 의장님, 부의장님들만 하시고. 이게 필리버스터가 필요한 제도죠. 그러니까 소수 야당으로서는 자기 네. 목소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소수파의 목소리를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 전에 2016년인가 그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한 적이 있죠. 네. 그때는 국민들 관심도 굉장히 모였고 그때는 10일 정도 꽤 긴 기간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정말 그 안에서는 한 사람이 필리버스터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다른 의원 필리버스터에 나가지 못하는 의원들이 그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리고 그걸 다 중계도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 방지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여론도 바뀌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필리버스터는 심지어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들까지 필리버스터로 올려놨잖아요. 네. 그건 이제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올려놓은 건데 그렇게 되니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1시간을 해도 또는 2시간을 해도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세워서 국민들한테 호소력 있게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와서 책 읽으시는 분들 뭐 그냥 그래서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고 그렇게 관심에 떨어지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국민들도 쳐다보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졌고 밤 시간이 되면 제가 어떨 때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신 적도 있더라고요. 어머. 그냥 필리버스터 토론자와 장관과 국회의장 네. 그리고 국회 직원들은 그날 밤을 한 50여 명 다 대기해야 되거든요. 그 필리버스터 진행을 위해서. 그래요? 50명이나 필요해요? 국회 직원들은 굉장히 고생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그리고 토론하는 분은 책 읽듯이 하시고 장관도 옆에 그냥 앉아 계시고 그리고 24시간 다 대기하게 되니까
피로에 못 견뎌서 좀 졸기도 하고 저도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국민적 관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냥 굉장히 소모적인 그러니까요. 그런 진행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필리버스터는 필요하긴 필요한 하다. 제도입니다. 필요하긴 하나 조금 수정은 할 필요도 있겠다. 요 정도 네. 느낌이겠군요. 근데 그 그렇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을 저희가 지지난주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때 왜 필리버스터 할 때 그렇게 사회를 안 받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헌법에 반하는 법률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뭐 의장이 계속 다음 안건을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그럼 내가 이거는 사회를 받다가 그 법률이 위헌이라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는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항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위헌이 되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저희 국회의장도 그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늘 다 우리 안에 있는 기구를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 법안이 올라온 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는 시대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부터 국회를 완전히 무시했던 분이죠. 제가 국회의장이 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국회에 온 적도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그리고 제 생일날도 카드를 보내고 우원식 국회의원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고. 의장한테 맞아. 그거 뉴스 한번 있었죠. 예. 뭐 하여튼 그러고서 결국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것, 그건 우리 국민들 모두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라고 하는 게 탄핵 민심이란 말이죠. 그 민심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 정부도 노력을 하지만 국회도 제도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면 한쪽에서는 개혁하는 법안을 내고 한쪽에서는 그거 막겠다고 하고 막겠다는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필리버스터를 제기하는 쪽에 국회의장이 사회를 안 본다는 건 너무 넌센스죠.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 토론자 중에 대부분 그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 이게 반대 토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사회는 안 보겠다. 그러면 토론도 하지 말아야지. 네네네. 하여튼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권, 국회의 사회권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갈등도 조정하고 또 새로운 길도 만들어내고 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갖고 있는 권위의 상징이 본회의 사회권입니다. 네. 의사 정리권이죠. 그거는 의장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안 하게 되니까 두 사람이 대신했는데 네. 그게 한 시간을 다 합쳐보니까 뭐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제가 한번 내보니까 536시간 그러고도 조금 더 했으니까 한 거의 600시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주호영 부의장이 한 시간은 33시간이에요, 처음에. 600시간 중에 33시간. 예. 그러니까 이하경 부의장하고 저하고 둘이 나눠서 550시간이 넘는 시간을 둘이 나눠서 했으니까 550시간이면 그게 며칠입니까? 짜증이 많이 나셨네. 네.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한 달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밤낮 없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밤에도 이틀에 한 번은 밤에 한쪽은 자야 되니까 7시간씩 밤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 쓰는 걸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약간 그러면서 경비 계속 아저씨들 하고. 근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그 막교대라는 게 네, 제가 교대를 보니까 계속하고. 이게 막교대 노동이라고 하는 게 살인적 노동이구나. 그러다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이런 과로를 하는구나. 잠을 못 자니까 그게 제일 괴롭잖아요. 따로 수당이 나와요? 아니 안 나와요. 질문이 수당도 아니 안 나와요. 그래서 네. 신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하지 않는 걸 보면 이 사회를 안 보는 거는 진짜 좀 전 큰 문제다. 국회의 권위를 네.
기본적으로 지키기 힘들게 하는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제기한 것에 대한 사회를 보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네. 국회의 이런 의장단의 모습이 굉장히 훼손되는 네.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직접 굉장히 얘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얘기했죠. 좀 나와라 좀 이렇게. 예, 얘기했죠. 근데도 모른 척해요. 네. 뭐 말씀 중간에 뭐 내란 청산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내란 청산은 지금 끝났어요? 아니면 뭐 한 80%좀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뭐 그러니까 어느 이제 정도로 결국은 판단하고 계세요?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네. 내란을 일으킨 분들에 대한 그 법률적 사법적 판단. 그게 네. 다 끝나야 되는데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아. 1심은 끝났는데 2심 뭐 대법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 판단이 끝나야 되고 그리고 그 내란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 법적 예. 처리가 있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란 그런 형식의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헌법적, 제도적인 처리까지 끝나야 내란 종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한참 더 남았네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사건 자체는 진압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예. 그걸 처리해야 될 과제들이 다 끝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예. 내란을 이제 탄핵하고 그러면서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탄핵 민심에 모였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요구, 과제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 가야 그것이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마침표는 개헌으로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국회 이번에 입장에선? 제안한 개헌이 다시는 이런 불법 비상계엄 내란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 개헌의 목록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서는 몇 가지를 딱 꼽은 거는 바로 요번 그 소주제를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것까지 완성이 돼야 일단 그 내란이 완전히 진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번에 추진하시는 개헌은 어찌 보면 전면적인 개헌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만 조금 포인트. 들어가는 그런 개헌인 거죠? 사실은 전면적인 개헌을 하고 싶죠. 네. 이게 지난번 개헌하고 39년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39년이라는 그 기간 예. 우리나라가 식민지 국가에서 후진국을 거쳐서 전쟁도 겪고 그러고 지금은 세계 수출 7위가 돼 있는 경제 대국이 돼 있는 선진국이 됐단 말이에요. 한류도 대단하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이런 식민지 국가 대한민국에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변화의 과정이 이 최근 40년에 집약돼 있거든요. 그 40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네. 헌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헌법이 재헌 헌법도 잘 만들어진 민주주의 좋은 헌법인데 낡은 헌법이죠. 조금 구멍난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네. 일테면 39년 전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한 명씩만 더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할 때예요. 그리고 기억난다. 기억난다. AI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을 때. 그렇죠. 87년에. 그쵸.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를 지역의 불균형 발전, 네. 지역 소멸 문제를 두고 있는데 지역 불균형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의 미래로 보면 그것이 어쩌면 돈도 벌고 지구도 살리자고 하는 그런 해법을 낼 수 있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그 위기와 그거의 극복 방향 네. 이런 것들이 정리돼 있지 않는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권력 구조도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돼요. 이렇게 목록이 많은데 네. 이거를 늘 전면 개헌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아요. 그렇죠. 이 권력 구조에서도 갈등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갈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꺼내면 기분은 좋은데 곳곳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찬성하는데 나 여긴 반대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39년 동안 개헌은 숱하게 많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얘기했음에도 다 불구하고 번번이 못했잖아요. 실패. 예.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들한테 개헌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 싫어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야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잖아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부분만 딱 뽑아서 개헌의 문을 열자. 그래서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계속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이 반복되는 이유는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해제권만 있으니까 해제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네. 비상계엄 하면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국회를 막으려고 하고 국회의장과 주요 정치인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하고 그 해제권만 있으니까 승인권으로 바꾸자. 네. 그리고 또 요번에 제일 걱정했던 게 국회에서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했는데 4시 반에 국무회의에서 해제했잖아요. 네. 3시간 반 기다리는 동안에 죽는 줄 알았어요. 안 할까 봐. 발표가 안 나오니까. 발표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면 지금 헌법은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에서 해제하면 즉시 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자. 네.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상계엄 때문에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최근의 사건. 그렇지만 시한이 걸렸어도 불법 비상계엄한 내란 주동자들을 처벌했던 그런 기억을 갖는. 그러니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역사적으로 입증해낸 5.18. 그리고 5.18 그 앞에 있었던 부마민주항쟁. 이것을 헌법 전문에 넣음으로 해서 네.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 내란을 꿈도 못 꾸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요 헌법에다 분명히 넣고 그 두 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여론조사 우리가 12,000명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일 높은 게 국가균형발전을 국가 책임으로 하자. 네. 그게 83%가 나왔어요. 예.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만 넣어서 요번에 개헌을 하자. 네. 반대할 게 하나도 없는 없죠. 것만 예, 넣으신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정치권 국민들도 다 반대하진 않으실 테고 정치권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이제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본인들도 불법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사과를 여러 번 했고 네. 그리고 탈륜 선언도 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를 만드는데 서명함으로 해서 그걸 분명하게 본인들도 나타내는 게 좋겠다. 그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숫자를 좀 보면요. 네. 의장님 그 탄핵할 때도 한 번에 안 됐잖아요. 네. 그 투표가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200명을 넘겨야 하는 상황 200명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국회의원직에서 이게 물러난 구속된 것도 사람들도 있고 빠지나요? 해서 정족수에? 구속된 사람만 빠지는 건 빠지고. 아닌데 네. 지금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을 빼고 나면 3분의 1가 197명입니다. 지금 네. 187명이 서명했거든요. 네. 10분만 참여하면 3분의 2는 되는 거죠. 네. 10분은 어디에서 그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지금은 187명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서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10명 정도가 나와줘야 되네요. 근데 그러면 지금 손편지도 쓰셨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렇게 통으로 접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넘어올 사람을 이제 개별 접촉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다양한 방법을 써봐야죠. 이번에 그 손편지 쓴 거는 네. 요번 필리버스터 할 때 네. 제가 밤에 내용도 정리하고 시간이 너무 많았어 지금. 제가 이제 사회만 보면 네. 되니까 가끔가다 뭐 조금 벗어나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의제로 들어오십시오. 네, 이런 하고 정도 하면 얘기만 되니까. 하면 되니까 그때 이제 썼는데 그것도 정말 정성껏 들여 써보려고 내용을 완성하고서도 쓰는데 글자가 좀 삐뚤삐뚤해질 수도 있고 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10번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5와 10을 딱 맞춰서 5와 10. 아주 정성껏 네.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게 이제 마음이니까요. 네네네. 이게 얼마큼 정성껏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개헌의 문을 열자는 겁니다. 일단 성공하는 조금이라도 경험. 시작해보자. 네, 우리가 성공하는 경험을 가져보자. 네네네. 그 내용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개헌하면 네, 네. 말은 꺼내지만 어려운 일, 못하는 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헌 얘기에도 지금 당장 사는 일이 급한데 무슨 개헌 얘기냐. 그러다 보니까 39년 된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개헌을 하는 그거의 의미를 경험을 두자. 국민들이 네. 가질 수 있도록 하자가 가장 중요한 네, 네,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정성껏 담아서 썼고 알겠습니다. 이런 뜻을 담아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접촉을 그 안에도 개헌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계시겠죠. 있어요. 그 의장님 네. 보실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헌이라는 성공하는 경험 한번 쌓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면 네. 진짜 개헌에 꼭 들어가야 되는 진짜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내용들도 있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번에 못 담았지만. 근데 이번에 못 담았지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네. 대로 그런 우리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을 올리는 문제.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는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네.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어지는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증진돼 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법들의 기초라고 하는 헌법이 39년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혹은 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것 중에는 지금 뭐 채팅창도 올라옵니다만 예를 들어 권력구조 혹은 뭐 그리고 대통령 중임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임제. 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저한테 뭐 내각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괜히 반대 공격하고 싶어서.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서 87년 6월 항쟁 때 예. 정말 저도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다시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통령 중임제는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네. 그 문제점이 이미 여러 노정이 됐고 예.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임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논란이 많으니까 그건 토론을 많이 해봐야 네, 네, 되는 네, 일이죠. 그래서 그건 그 다음에 넘기는 일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중임이면 한 번 띄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임이면 이어서 해야 되는 거 맞나요? 이 차이가?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이제 연임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을 건 건 연임제를 걸었어요. 네. 그거는 붙여서 한 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연임을 계속 하자는 건 아니고 네. 붙여서 한 한 번 번까지 더 하자는 할 수 거고. 있는 거고. 중임제는 미국처럼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됐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두 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뭐 연임이 됐든 중임이 됐든. 어쨌든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같은 게 네네네. 한번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볼. 근데 이제 과거에는 아무래도 워낙 권력자들이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두 번 더 하려고 계속 하려고 막 헌법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단임으로 막았어야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그 필요성이 좀 있었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니까 그때는 삼선 개헌도 하고 뭐 예. 비상계엄해서 대통령 권력을 더 강화하고 국회를 제압하고 네네. 그러려고 했던 시대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저는 감옥 가잖아요. 네. 그 전 세계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국민의 힘이 국민들의 힘이 가장 센 데가 네. 대한민국이다. 국민들의 이 민주주의 회복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3선 4선 이런 걱정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의 힘은 가장 크고 국민의 힘은 가장 약한 어렵고. 상황이 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고. 아니, 근데 의장님을 해보신 결과 이 집 여야의 갈등이 더 심한가요? 아니면 당내 각각 갈등이 더 심한가요? 다 똑같습니다. 다 갈등이 심한 상황이에요. 여야의 갈등도 심하잖아요. 어, 그리고 각 당에서 강경하게 하자, 좀 대화하면서 하자, 네.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안에 그런 갈등도 있고 또 뭐 다른 형태의 갈등이. 그래서 각 당의 원내대표들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 이제 당에서 정리되어 오는 이런 걸 보면 지금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치점도 너무나 분명한 시대죠. 그래서 지금 그런 갈등의 총 그 전선이랄까? 그게 국회로 모여 있고 네. 국회의장한테 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의장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대한민국 그냥 국민의 기본권이 더 보장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어지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억울한 꼴 당하지 않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네. 그런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많기 때문에 네. 갈등 속에서도 잘 이거를 조정하려고 국회의장은 노력하지만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충분히 토론을 해도 안 되면 그러면 국민의 뜻이 어딘지 그리고 그거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더라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는 네. 그렇게 해야 한 발 한 발 진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국회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들은 지금 어쨌든 그 당내 갈등 내지는 뭐 여야 갈등을 제일 조율을 잘 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일 텐데 네, 당사자들이니까요. 근데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장은요. 각 당 사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그런 경험들 당 내에서 그런 거 이제 막 조율하시고 뭐 이랬던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한테 조금 좋은 말씀 팁도 내지 좀 조언을 주시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야는 뭐냐. 여당은 집권 세력이잖아요. 정부 여당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정부 여당은 국민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 여당이 같이 이 내부적인 이견 없이 갈등 없이 그걸 갈등이 있으면 잘 조정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게 바깥으로 드러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는 세력. 그렇게 내부의 갈등을 조정할 지혜가 필요하고 야당은 명분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반대를 하고 또 때로는 찬성하고 그렇게 할 때 야당이 가져가야 될 것은 그 시대의 명분을 취하는 거거든요. 명분 없이 하면 그거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시대에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명분 있게 선택하는 일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개헌 논의를 반대하는 거는 네. 참 명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하반기 국회에선 후반기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부 다 갖고 오겠다라는 네.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의장님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득실을 잘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가져오면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굉장히 편하고 쉬울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독주다라고 하는 비판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 득실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야당은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를 또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보면 여당 위원장이 하는 상임위와 야당 위원장이 하는 상임위의 회의 횟수라든가 법안 통과율이라든가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야당 위원장이 하는 데에서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들 이런 거 통과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네. 저도 답답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무슨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은 통과됐지만 결국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위 뭐 이런 데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그런 법안들이 너무 진척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좀 잘 알고 그런 위원회도 야당 위원장이 맡고 있는 위원회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여당이 다수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해득실을 잘 보면서 또 국민적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보면서 네. 잘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약간 그 황희정승이 지금 다시 돌아오신 것 원래 같은 그런 거 느낌으로. 아닙니까 의장님은? 의장님이라 어쩔 수 네. 없군요, 그게 또. 이만하면 얘기 다 한 거 아니에요? 네,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네. 이제 5월 말 지나면 이제 네. 다시 그냥 의원님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남은 이제 한 2년 정도를 더 하시고. 네, 2년 더 하죠. 예. 그때는 저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뭐 의원님 요거 좀 투표 좀 하세요 이런 얘기는 잘 못 하겠네요. 그래도 왜요, 뭐 이제 해요? 이제 정당으로 돌아가게 되면 네. 정당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근데 국회의장 하셨는데
국회의장 해도 빨리 출석하세요 이렇게 하면 가야 돼요. 아 그럼 가야죠. 출석은 해야죠 그거.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막 뭐 투표하세요 뭐 이런 거 막 시켜도 아 그거야 이제 다 국회의장 정도 했으면 네. 어떤 길이 옳은지 이런 걸 다 판단을 하고 알았어. 또 한편으로서의 의무는 정당원으로서 그 당이 택하고 있는 길 물론 그 안에 이견이 있으면 토론도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이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네네. 또 함께 가는 것이죠. 아, 이후로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더 하실 게 없는 건가요? 국회의장이라는 그러니까 입법부의 최고 수장이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셨으면 이제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국민들이 이걸 뭘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더 할 수도 있고 어?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죠. 뭐. 아 그래요? 아 그럼 대통령도 또 아니 갈 그런 데가 그런 이제 없어. 얘기는 뭐 대통령 말고는 더 어디 갈 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뭘 국민들 하라고 하시면 네. 당신 뭐 해라 그러면 이제 네. 또 그거는 시대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일이죠. 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예? 그 개헌까지 하면 예? 일단 그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이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노원에 계시고 돌아가실 거고 아직도 노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때 다 얘기할 겁니다. 네. 요걸로 끝나진 않으시는 모양이구나. 그럴 수도 있죠. 요 이제 국민들이 원하면 요거 그렇죠, 이제 붙으면 그렇죠. 무조건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고. 체력이 좋으시니까 뭐.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 많지 않던데. 알겠습니다. 보람 있으셨어요? 지난 한 2년? 네, 보람 있었습니다. 국회가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네. 국가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몸으로 확실하게 깨달았고 국회의장이 그런 헌법 질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데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네. 하는 자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고 네. 그런 점에서 그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여러 해석을 통해서 틀리지 않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석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아주 보람이 있었고 네네네. 그럼 이제 개헌까지를 제기하고 있는데 네네네. 결국 그런 혼란한 시기에는 국민들의 안정 또 나라의 안정 이런 걸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또 미래를 향해서는 개헌의 문을 열무로 해서 대한민국을 미래로 향할 수 있도록 낡은 헌법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헌법의 문을 열겠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더 열어져 갈 수 있다면 혹시 끝까지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길을 열고 있는 건 저로서는 큰 보람이고 네네네. 그리고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네. 노력 다할 겁니다. 그 국회의장 그만두시고 나서도 한 2년 정도 있는 임기 기간 동안 특별히 다른 분보다는 더 야당이랑 이렇게 소통을 좀 하셔갖고 왜냐면 야당 의원들도 그래도 전직 국회의장님이신데 네, 그래야죠. 막은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어쨌든 그래야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아마 국회에서도 혹은 뭐 국정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제가 원래부터 내세웠던 슬로건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다. 이거를 이제 그 국회의장 끝나면 네네. 소위 이제 을지로위원회로 했던 네네네. 이런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예. 더 본격적으로 세게 제기하고 그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 뭐 국회의장님들이 계셨지만 네. 그래도 국민들의 뇌리 꽤 강하게 그렇죠. 남아있는 네, 아마 가장 강하게 남는 그럴 것 의장 같아요. 아닐까요?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네. 그 의장 역할이 중요할 때 그 역할을 잘 하셨다는 기억들을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개헌까지 하면 이제 100점 되는 건데 그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또 머지않아 책 하나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글쎄, 개헌은 국민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네. 책 쓰는 거를 그냥
당연히 쓰는 게 아니라 들켰죠? 문제를 해결하고 뭐 들켰어.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쓴 넘고 너머를 좀 더 많이 봐주시면 개헌의 비상계엄 해제와 네. 탄핵과 조기 대선 뒷얘기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장로원 의회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또 남은 임기 또 잘 개헌 추진 같은 거 해주시고 또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도 많이 힘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우원식 의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